이강민의 잡시사 2026년 1월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잡식인 프로젝트의 역사적인 1호 주자,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즈의 박홍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방 출연하신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정말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저는 약간 잡지사가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보시긴 하지만 주변에서 본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약간 저만 아는 맛집 느낌이었는데 주변에서 출연한 걸 많이 보셨나 보네요. 네, 반응이 이제, 있었나요? 네, 영상이 나오고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네. 확실히 진짜 자동차 업계에서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잡지사를? 네. 어? 첫 방송이 나간 날 제가 이제 취재 때문에 일본에 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날 취재 끝나고 이제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내려왔는데 이제 동행한 담당자분 만나서 이제 저녁 뭐 먹을까요?라고 얘기 꺼내고 있었는데 이 담당자분이 기자님 방송 나왔던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 분은 아니고. 네, 일본 분은 아니었고요. 설마 일본까지 짜시샤? 나니? 그래서 이제 일본 분이 그러셨으면은. 네. 같이 동행한 한국 분이 보셨구나. 네, 동행한 한국 법인 관계자분이 기자님 방송 나왔던데 해가지고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PD님하고 작가님한테도 저 이제 여기서도 알아봐 주셨어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도 있었고 저를 잡지사에 추천해 주신 분 누군지 찾았습니다. 그때 묘령의 추천인. 네. 예. 이제 누군지 노출되기 원하지 않으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찾았는데 네. 아마 편집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네. 이제 에디터분들도 아실 텐데 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을 알게 돼서 좋습니다. 네. 박홍준 기자와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문득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다가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닌데 이렇게 SUV가 많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나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SUV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짜 유독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일본이나 유럽처럼 도로가 좁은 나라를 가면은 대부분 이제 작은 SUV들이 많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SUV의 체급을 막론하고 되게 다양한 차들이 다니는 건 저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외에는 딱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신기해. 네. 예. 사실 저도 SUV 차량을 타고 있긴 한데 신기하긴 신기해요. 네,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19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6분 정도는 SUV를 타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실제로 이 신차 판매 비중을 보면은 SUV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간 지는 꽤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내가 타는 SUV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SUV의 역사 궁금해지네요. 일단 정확히 어떤 차를 SUV라고 하는 건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SUV의 뜻은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 그러니까 레저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다목적 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거친 노면을 달릴 수 있도록 사륜구동으로 제작된 큰 승용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뭐 사륜구동이 아닌 SUV도 되게 많고 있죠. 예. 뭐 꼭 크지 않아도 소형 SUV도 나오고 경차도 SUV로 나오고 다양한 형태의 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 SUV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고 이런 다양성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차들이 굳이 SUV라고 뭐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마다도 좀 부르는 명칭 같은 게 다를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성능의 차이라기보다는 브랜드마다의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일종의 고유 마케팅 용어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우리나라의 이 어떤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SUV가 워낙에 좀 투박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신들이 출시한 SUV는 좀 더 도심지향적이고 좀 더 여성 소비자들이라든지 좀 SUV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SUV는 더 이상 투박한 차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SUV의 S를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섹시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에서 네, 특정 브랜드가 자신들의 SUV는 이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 아니라 섹시 유틸리티 비이클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벤츠와 BMW 이야기를 했었지만 BMW는 또 여기서 남다릅니다. 뭐라고 하나요? 네. BMW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BMW는 좀 자신들 정말 운전의 재미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하는 브랜드잖아요. 네. 그래서 드리프트하라 그러고 맞아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차를 SUV라고 표현 안 하고 SAV라고 표현합니다. SAV는 뭐의 약자죠?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지금 저 BMW가 판매하고 있는 XM이라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 그러니까 뭐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차는 맞는데 우리 차는 뭐 아웃도어, 뭐 흙길, 산 이런 데보다는 좀 더 도로에 가깝고 이 험로를 얼마나 잘 주파하냐보다는 운전이 얼마나 재밌냐 이런 쪽에 좀 성향을 맞춘 차예요. 네.
람보르기니도 SUV를 만들고 있는데 네. 람보르기니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네. 자신들의 SUV를 SSUV라고 얘기를 합니다. S 하나를 더 붙였네요. 네, 슈퍼 SUV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슈퍼카 회사다 우리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SUV는 특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자신들의 SUV를 SUV라고 얘기 안 합니다. 슈퍼 울트라 SUV? 아닙니다. 그냥 예. 스포츠카라 그래요. 네, 그냥 스포츠카. 네, 그냥 스포츠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르네. 아무래도 이 자신들은 태생부터 스포츠카를 만들었던 회사다 보니까 네. 우리가 만든 차는 그게 바디 타입이 어떻건 다 스포츠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다릅니다, 다 브랜드마다. 네. 궁금한 게 그 RV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맞아요. RV는 SUV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RV는 이제 레크리에이션 비클, 레저용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는 말인데 네. RV가 좀 더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RV에 SUV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RV 하면 그냥 캠핑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더 넓은 개념이네요, RV가. 맞습니다. 캠핑카도 RV에 포함이 되고요. 예. 뭐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미니밴이라든지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RV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네. 뭐 그 외에도 뭐 요즘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차가 있는데 가끔 도로 보면 이게 세단이야, 해치백이야, SUV야 좀 애매하게 생긴 차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차들을 CUV,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차도 RV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RV가 또 광의의 개념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SUV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건지가 역사를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일단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면 보니까 이제 뚜껑도 없고 네. 마차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칼 벤츠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당시의 차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차 형태에 가까웠고 3륜차였습니다. 그렇죠. 세발차였죠. 네, 예. 바퀴가 3개 달린 자동차였고 네. 이후에 이 페이턴트 모터바겐 이후 이 벤츠의 공동 창립자였던 고트립 다임러가 세계 최초의 이 가솔린 4륜차를 만들고요. 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아르망 푸조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이 4륜차를 똑같이 만드는데 뭐 사실 바퀴가 3개냐 4개냐의 차이긴 하지만 네. 뭐 그 기원은 대부분 비슷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이 없고 정말 말없는 마차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네. 이 디자인이 바뀌기 시작한 게 1910년, 1920년대부터예요. 이때부터 이 디자인, 스타일 이런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뭐 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던 이 천장이 이 철판으로 바뀌기도 하고 엔진룸과 운전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네. 뭐 그거랑 또 별개로 재밌는 건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고 도로가 발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네. 이 자동차의 고속 주행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네. 이런 점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공기역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서 차체는 낮아지고 바퀴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 엔진의 성능은 더 강력해지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단이라는 개념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도로 상황도 깔끔해지고 이러니까. 네, 예. 디자인도 좀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좀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SUV나 예전에 말없는 마차 같았던 투박한 스타일은 다소 좀 촌스러운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차체의 높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전에 그 말없는 마차도 SUV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이게 SUV다, 이게 세단이다 구분은 없었지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워낙에 도로 조건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이걸 SUV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SUV의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SUV의 네. 개념이 생긴 건 언제부터인가요? SUV의 개념이 생긴 거, 그러니까 최초의 SUV가 뭐였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 네. 부분은 좀 들어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첫 번째 주장이 첫 번째 주장. 네. 예. 1930년대 이 쉐보레에서 등장한 서버번 캐리올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동차가 사실 외형은 당시의 승용차와는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근데 차고가 조금 높았고 네.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다르게 3열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8명이 탈 수 있는 8인승 네. 구조의 자동차로 판매가 됐었는데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쉐보레는 이 차를 세계 최초의 SUV라고 주장을 합니다. 살짝 뭔가 좀 지금 SUV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그 네.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게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두 번째 주장은 전쟁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네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연합군이 정말 독일군을 인상 깊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생각보다 기계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연합군에 뭐 탱크가 없었고 군용차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게 독일군 하면은 뭐 전차군단, 뭐 기계화 부대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예. 이 독일군의 기계화 비중은 정말 높았거든요. 군용차의 종류도 다양했고 이 3륜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 기동성을 정말 중요시 생각했고 이 부분도 익숙하게 봤다고 해요. 네. 그래서 1940년대 이 연합군이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1940년에 미 국방부가 자동차 회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불러 모아서 우리 군용차 만들 건데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줄 테니까 이거에 맞춘 차를 만들어봐라고서 이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예. 공개 입사를 띄우는 거죠. 네. 여기서 내놓은 조건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SUV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 사륜구동이어야 됐어요. 사륜구동. 네, 사륜구동이어야 됐고 네. 구조가 단순한 이 사각형 차체였어야 됐고 네. 이 앞유리를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유리를 열고 닫을 수 있었어야 됐고요. 네. 아, 옛날 차들 그렇더라고요. 네, 그죠? 앞유리가 열리더라고요. 네, 앞유리 개폐가 가능할 수 있어야 됐고 예. 또 이제 독특한 게 이거 미터법 아닌데 네. 네, 미터법 아니긴 하지만 예. 곽지식 작가가 안 보길 바라겠습니다. 예. 600파운드를 견딘 채 600파운드의 무게를 얹은 채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적재 중량을 버텨야 된다. 변환 정도는 해주실 수 없네요. 네, 한 260kg에서 270kg 정도. 네, 이 정도의 적재 중량을 200kg 넘게. 네, 그 정도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를 했어요. 예. 네, 많이 참여했나요? 이 당시에 이 입찰을 붙었던 회사가 미국의 포드 그리고 이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 이 두 회사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낙찰된 회사가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윌리스 MA라는 시제차였습니다. 윌리스 MA. 네, 이 윌리스 네. MA가 양산된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윌리스 MB라는 자동차입니다. MB가 되는 거구나. 네. 저게 지프차의 기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60만 대 정도가 생산돼서 예. 이 유럽과 이 태평양 전쟁 전선에 투입이 되는데요. 네. 이 차가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프차의 기원이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집차의 원조 윌리스 MB는 전쟁터에 딱 어울리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차였습니다. 예. 이 차의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뭐 사실 당연히 독일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독일에도 군용차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독일 차의 장점과 단점의 독일군이 운용하는 차의 완전한 대척점에 서 있는 차였습니다. 네네. 당시 독일군이 운영하던 차가 되게 다양했어요. 뭐 지휘차였던 코만데어 바겐, 뭐 이제 그리고 수송 물자였던 수송용으로 활용됐던 뭐 이런 퀴벨 바겐, 뭐 수륙 양용차였던 슈빈 바겐 정말 다양한 차가 있었는데 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 이 폭스바겐 비틀을 기반으로 설계를 한 차거든요. 그러네요. 당시에 독일의 예. 국민차였던. 예. 네. 이 차를 기반으로 설계했는데 당시 폭스바겐 비틀의 특징이 뭐였냐면 엔진도 뒤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RR 구조의 자동차였어요. 아, 저기 엔진 뒤에 있어요? 네, 저 당시의 차는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딱정벌레 트렁크가 앞에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이 딱정벌레 차를 기반으로 군용차를 설계를 했는데 네.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엔진이 뒤에 있고 구동축도 뒤에 있으니까 전장에서 돌진하면서 앞에서 총을 맞아도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차가 그러네. 기동성이 꽤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반대로 뒤에서 피격당하면 네. 이건 엔진도 손상을 입고 네. 구동축도 손상을 입으니까 네. 아예 구동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예. 반대로 이 윌리스 MB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앞에 장갑을 좀 두텁게 대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 독일 차들처럼 뒤에서 피격을 당한다고 해도 네. 사륜 구동이었기 때문에 뒷바퀴가 안 굴러가게 되더라도 앞바퀴로 굴러가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이 뛰어난 걸로 전해졌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네네. 이 윌리스 MB가 연합군이 이길 수 있게 한 연합군의 핵심 3대 전력 중 하나였다. 이렇게 윌리스 MB를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핵심 전력으로 인정을 받고 네. 윌리스 MB의 사륜 구동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지프의 기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집차라고 하는 네. 지프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지프라는 말에 대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기원이 있어요. 네. 당시 군용차를 이 군인들은 GP, 제너럴 퍼포스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GP라는 말이 GP에서 뭐 지프가 됐다 뭐 이런 전 약간 이해가 안 되지만 뭐 네. 그런 이 약간 썬김 선생님 스토리텔링을 좋아한다더니 그 느낌 약간 났어요. 저 이렇게 약간 점점 지프. 네, 저 방금 전에 사실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될 때 타임머신 켜야 될까? 약간 고민을 했었어요. 예. 자신감 있게 하세요. 다 네.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설이 네.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뽀빠이라고 있었는데 뽀빠이. 예. 네, 아시죠? 시금치 먹는 뽀빠이. 네. 예. 사실 이거 알면 이젠 저희 건강검진 받아야 될 나이겠는데 좋아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이 뽀빠이에 나오던 캐릭터 중에 네. 유진 더 지프라는 강아지 캐릭터가 있었다고 해요. 강아지 있었다. 네, 이 캐릭터의 이름에서 따왔다라는 설이 있고요. 한 가지 설이 더 있는데 당시 군인들이 이 신병들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약간 네. 이 어느 정도 얘 좀 약간 삐리한데 약간 소위 이런 표현으로 저 친구 되게 짚하다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짚하다. 네. 그래서 당시 전장에 투입된 지 얼마 안 됐던 이 윌리스 MB의 성능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 차를 지프라고 불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가 본데 한 네. 3가지 설 정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차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민간에서도 쓰이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전쟁에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차 정말 비포장로에서 전장에서 정말 잘 달렸는데 이 뭐 우리 캠핑 갈 때 아니면 뭐 우리 고향 농사 짓는데 힘든데 그런 그렇지. 데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예. 이 차를 만들던 윌리스 오버랜드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 군수물자는 더 이상 안 만드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렇지. 뭔가 차를 팔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판매 활로를 찾아야죠. 네, 활로를 예.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윌리스 오버랜드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카이저라는 회사에 인수가 됩니다만 이 회사가 이 지프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윌리스 MB가 파생시킨 차가 근데 지프만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이제 네. 방금 전에 되게 많은 차들이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차가 세계 대전이 끝난 유럽에 정말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예.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버려진 윌리스 MB를 농장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이 도로 환경에 맞춰서 차를 개량해서 만든 차가 디펜더라는 자동차였고요. 디펜더. 네, 이 디펜더라는 자동차는 우리가 잘 아는 랜드로버의 기원이 됩니다. 랜드로버.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필리핀 가시면은 이게 버스도 아니고 트럭도 아니고 되게 화려하게 생긴 이상한 차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저 차 네, 인도에도 많고 저런 거. 네. 예, 그렇죠. 저 차를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지프니라고 하는데 맞아. 이 윌리스 MB 그러니까 미군이 운영하던 윌리스 MB를 기반으로 설계한 차가 저 지프니라는 자동차고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예. 그 일본의 미쓰비시가 네. 이 윌리스 오버랜드의 민수용 버전 그러니까 이 민간 판매용 윌리스 MB를 생산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 미쓰비시 J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 자동차가 나중에 미쓰비시 파제로라는 자동차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이 미쓰비시 파제로는 네.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갤로퍼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됩니다. 갤로퍼까지 이어져. 네. 윌리스 MB가 정말 이 후손이 많은 거예요. 네. 그쵸. 후손이 진짜 그 SUV계 시조 느낌이네요. 네, 윌리스 그래서 MB가. 실제로 와. 지프는 이 자신들의 브랜드 슬로건을 얘기를 할 때 네. 모든 SUV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말 됩니다. 네. 네,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윌리스 MB처럼 전쟁이 자동차 역사에 영향을 준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네, 일단 대량 생산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의 특성 중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당장 엄청 많은 물자를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자동차 생산 구조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이 표준화, 모듈화, 컨베이어 생산 방식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당시에 이 포드의 정말 특허 혹은 포드만의 독특한 생산 방식 중 하나였던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 이 자동차 산업 전반에 표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독일의 아우토반도 이 전쟁에 영향을 받았어요. 아우토반. 예. 네. 히틀러가 아우토반 만들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이 아우토반을 히틀러가 만들었는데 네. 사람들은 사실 히틀러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이건 반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싱싱 달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겠지만 본 목적은 이 군수물자 병력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 운송하기 위한 목적이 더 짙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우토반은 어떻게 보면 이 독일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도 하긴 했지만 네. 일종의 전쟁 인프라 역할을 그러네요. 했던 거죠. 예. 네. 또 있나요? 반대로 자동차 산업이 전쟁에 기여한 점도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이 반대로 전쟁에 기여한 사례? 네, 예. 그렇죠. 네. 흔히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정말 대표적인 중공업 산업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군수 생산 시설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B-29 폭격기를 생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영국의 제규어 같은 경우도 이 영국군의 스피트파이어 전투기를 생산을 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 뭐 독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군수 생산 시설로 운영이 됐었죠. 네. 네. 아, 특히나 그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 자동차에서요. 예. 프랑스가 전쟁 초기에 이 독일에 함락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면서 프랑스에 남아있던 자동차 회사들의 행보가 좀 재밌었습니다. 왜요?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지금도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푸조, 시트로엥, 르노 이 세 군데 회사 네. 이 회사들의 행보가 다 달랐습니다. 네. 어땠나요? 이 푸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가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공장을 폭파시켜 버려요. 아, 저기 나치한테 쓰일까봐 네. 활용될까봐. 네, 우리 생산 시설이 적한테 쓰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고 폭파시키고 예. 핵심 기술자들, 경영진들 다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새도 없이 이제 공장이 이제 독일에 뺏겼는데 예. 좀 소위 말해서 대충 일했다 그래요. 네, 아, 대충 이랬다. 네, 이 독일군에 트럭을 납품하는 일을 했었는데 예. 아유 이거 전쟁이라 물자 구하기 힘드네요 하면서 뭐 늦게 주고 그냥 침대 축구하듯이. 네, 만드는 시간 것도 막 끌고. 대충 만들어가지고 막 되게 고장 나기 쉽게 만들어서 주고 이런 나름의 저항을 한 거네. 네, 나름의 소극적인 저항을 했다고 하고요. 예. 르노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군의 전차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 당시 경영진들이 좀 나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영진들이 이후에 처벌을 받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까지도 약간 르노가 부끄러워하는 일종의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네. 재밌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을 관통하는 전쟁의 흔적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의 SUV 차량이 들어오고 자리 잡은 것도 한국 전쟁 이후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윌리스 엠비가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약했지만 한국 전쟁에서도 정말 활약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윌리스 엠비가 유엔군 수속으로 대거 투입된 데에 이어서 이 윌리스 엠비의 후속작으로 만들어졌던 카이저 지프도 한국 전쟁을 계기로 데뷔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차들이 뭐 유럽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대거 불화가 되고 폐차 처리가 될 거잖아요. 이 부품들을 갖다가 모아서 만든 자동차가 좀 발음에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들 예상하시는 시발 자동차가 우리 시발 택시 할 때 배웠었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자동차가 윌리스 엠비의 부품을 활용해서 만든 자동차였고요. 예. 우리가 흔히 뭐 미군의 군용 지프를 가지고서 뭐 드럼통을 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미군의 군용차가 윌리스 엠비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가 이 시발 자동차였습니다. 야, 근데 그때는 우리 뭐 도로 인프라 같은 게 엄청 형편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옛날 영상들 보면은 막 광화문 한복판 도로도 막 흙 받치고 그러잖아요. 비 오면 막 진창되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 우리나라 도로를 생각하면 이 시발 자동차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을 거예요. 이 진창길이 돼가지고 막 다른 차들은 못 지나가는데 이 차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을 테니까요. 이렇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SUV라는 거는 저 SUV라는 존재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SUV는 단순한 탈 것을 넘어서 든든한 도구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기억이 되게 됩니다. 예. 썬문답 택시 역사 편도 보셨나요? 그 부분 정말 재밌게 봤죠. 네. 뭐 이렇게까지 감격적인 표정 그 부분 너무 재밌게. 네, 그 편에서 시발 택시 역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어떤 든든한 도구, 약간 이런 이미지 때문인지 몰라도 옛날에는 SUV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SUV라고 안 하고 뭐 지프차라고 하던가, 뭐 코란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브랜드명으로 통칭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 세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빠 지프차다, 우리 아빠 지프차 같다,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아빠 차 SUV야. 옆집 집 차 몰고 다니던데. 그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맞아. SUV가 좀 생소했는데. 네, 정말 이 브랜드명이 특정 제품군을 상징하는 케이스가 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생산한 최초의 국산 SUV는 어떤 차종인가요? 사실 뭐 시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차는 이 미군의 중고 지프 그리고 뭐 이제 폐차된 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차였기 때문에 완전 신차였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생산된 건 1969년 신진 자동차 공업이 생산한 신진 지프라는 차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신진 지프라고 했구나. 네, 69년에. 네, 이 차도 신진 지프라고 판매가 됐었는데 예쁜데요? 그렇죠. 예쁜데요? 지금 봐도 꽤 스타일 꽤 괜찮죠. 예. 이 신진 지프가 이 당시 이 윌리스 엠비의 명맥을 이어갔던 카이저가 생산한 CJ5라는 자동차를 그대로 조립 생산한 자동차예요. 네. 이 신진 지프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코란도의 이 전신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나중에 코란도로 탈바꿈을 하게 되고요. 이 신진 지프의 기반이 된 CJ5라는 자동차는 나중에 이 지프를 대표하는 오프로더 SUV 랭글러가 됩니다.
아 어쩐지 네. 제 한때 드림카가 지프 랭글러였거든요. 아, 우리가 어쩐지 흔히- 좀 끌리더라고. 그쵸. 비슷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코란도와 랭글러의 조상이 같은 셈인 거죠.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 SUV 계보에도 명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차를 꼽겠습니까? 아, 사실 하나만 꼽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다 네. 자식 같군요. 네, 예. 저는 한 세 가지 뽑고 싶습니다. 아 진짜 오케이 세 가지 좋죠. 네. 명차 세 가지. 네, 세 가지. SUV.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의 갤로퍼, 그리고 이 쌍용의 무쏘, 그리고 기아의 스포티지, 이 세 가지 차종을 뽑고 싶어요. 저렇게 세 가지를 네. 그럼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먼저 꼽으신 게 현대 갤로퍼입니다. 네. 정말 추억의 차 좀 그리워하실 것 같은데. 예. 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봐도 딱히 촌스럽지 않은 이런 멋있어. 네, 정말 각지고 우람한 차체가 이 매력적인 자동차인데 네.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첫 SUV였고요. 네, 지금도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인지 연식에 비해서는 좀 중고차 시세가 비싼 차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갤로퍼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차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일본 쪽에서 왔다고 했죠? 네, 미쓰비시가 생산한 파제로라는 자동차를 그대로 조립 생산한 자동차인데요. 네. 여기까진 많이들 아시는데 기술 베이스가 아니라 이 생산의 주체가 누구였냐를 따졌을 때 이 네. 생산을 한 것도 현대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였나요? 정확히는 그 당시에 이 갤로퍼를 생산했던 건 현대전공, 오늘날의 현대모비스가 생산을 했던 자동차예요. 그쪽 라인이구나.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엠블럼을 자세히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엠블럼과 갤로퍼에 들어간 엠블럼은 묘하게 달랐어요. 그랬구나. 네. 예. 그랬었고 네. 이제 뭐 나중에 결국에는 뭐 현대자동차로 통합이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갤로퍼가 아니라 현대전공 갤로퍼라는 이름으로 팔렸습니다. 예. 네. 운전병이셨나요? 네, 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어요. 갤로퍼를 모셨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예.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네. 이 갤로퍼 진짜 군인 아저씨들이나 형사님들만 타는 차인 줄 알았는데 형사들이 많이 네. 탔죠 영화에서. 이렇게 예. 진짜 뭐 이렇게 빨간 경광대가 이렇게 탁 네. 얹고서 투캅스에서 나오는 맞죠, 것처럼 맞죠. 그런 차인 줄 알았는데 예.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교롭게 이 차를 군대에서 처음 몰아봤습니다. 네. 진짜 차 좋아하시는구나. 네. 운전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꼽으신 게 이제 쌍용의 무쏘였습니다. 네. 무쏘도 완전 그 꼬마 시절에는 이제 아빠 차 뒤에서 다른 차들 보면 네. 약간 제일 멋있어 보이는 차였거든요. 그 차 지금 봐도 정말 멋지죠. 네. 무쏘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이 무쏘 지금 뭐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꾼 쌍용 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였죠. 지금 뭐 이 KG 모빌리티가 무쏘라는 이름을 부활시키긴 했지만 지금과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고요. 네. 네, 이 무쏘 당시 쌍용 자동차가 벤츠와 공동 개발을 해서 탄생시킨 자동차입니다. 네, 그렇구나. 이 차를 개발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무쏘의 개발 컨셉이 정말 명확했다고 해요. 진흙탕에서 잔뜩 흙을 뒤집어 쓰고 와서 호텔 앞에 가서 프론트에서 발렛 주차를 맡겨도 어색하지 않을 차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대요. 네. 느낌 있다.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 고급 SUV, 프리미엄 SUV의 기원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무쏘 같은 경우에는 당시 판매 가격이 당시 고급차의 기준이었던 그랜저보다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프리미엄 SUV의 기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쏘의 또 다른 매력이 진짜 매력이 따로 있다면서요. 진짜 매력은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네. 예. 지금 뭐 서울을 기준으로는 노후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때문에 도로에서 많이 안 보이는데 네.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은근히 도로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 SM5와 함께 정말 어마어마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국산차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네. 이 차들 정말 흥미로웠던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게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순찰차용으로 무쏘를 썼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 무쏘라는 자동차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기록을 남겼던 게 이렇다 할 정비를 거치지 않고서 100만 킬로미터 주행을 달성한 기록을 세우기도 해서 이 차 내구성 정말 대단하구나. 네, 100만을 탈 수가 있나? 저도 그러니까요. 정비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90년대 중후반에 나온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은 10만 킬로미터쯤부터 고장 나기 시작하거든요. 와. 그런데 그 당시에 100만 킬로미터를 달렸다. 어마어마한 내구성인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은 국산 명차, 명 SUV, 기아 스포티지를 꼽아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뭐 도시명 SUV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무쏘나 갤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로를 주행할 수 있는 사륜구동 SUV의 성격이 짙었지만 스포티지는 네. 이 무대를 산이 아니라 도심으로 이제 옮겨온 차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지금 나오는 스포티지와 그때의 스포티지는 느낌이 또 다르긴 하지만 이 스포티지는 이 일반적인 승용차처럼 좀 낮은 차체를 갖춰서 도시명 SUV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이 기아에서는 스포티지를 세계 최초의 도시명 SUV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갤로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미쓰비시의 도움을 받았고 이 무쏘는 벤츠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기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네. 군용 차량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정말 SUV의 용도와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SUV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SUV가 인기가 많아진 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이 편합니다. 운전이 편하다. 네, 차고가 높잖아요. 그렇죠. 잘 보이고. 저는 뭐 세단을 운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SUV 운전하다가 세단 운전하면 좀 답답해서 운전 못한다는 분들 더러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 도심에서 주는 시야가 너무 쾌적하다 보니까 네네. 이 운전할 때 주는 느낌이 다른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운전하기 좋다. 네. 이 두 번째로 생활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 이 예전보다는 뭐 이제 아웃도어 활동도 되게 활발해졌고 예. 이 뭐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카시트도 실어야 되고 유모차도 실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뭔가 네. 좀 실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패밀리카 개념이 네, 들어가고. 가족용 예. 차에 대한 개념이 정말 커지면서 옛날에는 작은 차가 이거보다 훨씬 작은 차 갖다가도 4인 가족이 다 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정말 저희 그때는 이모가 그때 어떻게 산 건? 이모님이 왜요? 네, 저희 네. 이모 이제 4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외갓집에 몰 때마다 막 티코를 넷이서 타고 왔었거든요. 강원도를. 그게 가능했던 네, 시절이에요. 이게 가능했던 정말 예. 강한 자만 살아났던 90년대였는데 근데 실제로 약간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좀 이제 야외 레저 활동 많이 하면서 SUV 더 늘어난 느낌도 받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때 한참 차박이라는 것도 유행을 하면서 나만의 공간이 중요해지고 예. 그러면서 SUV가 꽤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좀 SUV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이 차체를 키우기도 쉽고 되게 다양한 파생차들을 만들 수 있어서 네. 이 뭐 지금은 뭐 경차뿐만 아니라 뭐 대형차, 뭐 고성능차, 슈퍼카, 뭐 고급차 이런 것까지 SUV 타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SUV는 뭐 차종이 아니라 약간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기본 틀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러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큰 차가 많아진 만큼 좀 이제 주차는 더 힘들어지고. 주차는 네 사실 저도 오늘 부득이하게 SUV를 한 대 타고 왔는데 좀 주차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대형 SUV 2대 양쪽에 있으면 주차 내릴 수가 없어. 어떻게 내려야 예. 되게 애먹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넓어지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정상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박 기장님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 SUV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전기차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운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까는 구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앞에 가장 큰 단일 부품인 엔진을 달아야 되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더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공간 활용 능력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SUV로 전기차를 만들면 이 공간 활용 능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만든 이 세븐이라는 컨셉카인데 네. SUV로 얼마나 공간을 넉넉하게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거든요. 진짜 살아도 과장 보태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영감을 얻어서 이 열선 시트나 히터 대신 온돌로 난방을 하는 구조를 갖춘 그래.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온돌카. 네, 그런 자동차이기도 한데 예. 네, 뭐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SUV가 정말 최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는 설계 구조가 복잡해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네.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 탱크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이 공기와 산소와 수소를 반응시켜야 되는 수소 스택이라는 부품도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차보다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네.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차체가 큰 SUV로 수소차를 만들어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 판매되는 수소차가 지금 뭐 몇 종류가 안 되는데 네. 세단 형태로 만들어진 수소차는 단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대밖에 없어요. 네. 그렇구나. 또 SUV는 그런 쪽에서 미래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SUV의 시작과 계보, 미래까지 우리 잡식인이로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타임즈의 박홍준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기자님과 먼저 인사 나누고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시사 구독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리 녹화를 한 적은 있어도 자리를 비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다음 주 한 주는 임시 편집장 체제로 저희가 또 특별한 진행자를 섭외해서
한 주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평소처럼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첫 주에 임시 편집장 체제가 끝나고 저희가 2월 9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8일까지는 또 이제 우리 에디터들도 좀 잠시 임시 휴업, 재정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끝에 맞이하는 휴식기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재충전해서 제가 쌩쌩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잠시 임시 휴업이다 말씀을 드리고 2월 19일에 저는 뵙겠네요. 다음 주는 임시 편집장 체제입니다. 이 사실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